대통령 친인척과 전직 고위 관료와의 결혼. 양쪽 날개를 칵 달았네요. 돈놀이를 했습니다. 미화 80만 불, 국내외 은닉 네? 6,404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성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기업도 지금 넘어졌고 네, 은행까지 치고 흔들었네요. 서민 경제까지 위협을 끼치게 되는 것이었죠. 나쁜 사람이에요. 항상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면 누가 움직였습니까? 모두를 병신으로 만든 그러한 결과를 6차례 정회 소동까지 겪는 등 또 구속됩니다. 반성을 안 하네요.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1982년 5월 4일이었습니다. 장영자, 이철희 부부가 구속이 되는데요. 무려 미화 80만 불. 80만 불입니다. 80만 불. 이 80만 불을 국내외에 은닉한 혐의로 구속이 된 겁니다. 자, 이들의 구속으로 건국 이래 최대의 금융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이 장영자, 이철희 어음사기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 대략 한 40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자, 검찰은요, 이들이 그 명동 암달러 시장하고 이 캘리포니아에서 이 돈을 모았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거 조사가 진행될수록 사기의 그 규모가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한 수준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건 단순히 이 개인들 간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좌우하는 기업들이 연루가 됩니다. 자, 일단 이 이철희 장영자 부부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사진부터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장영자입니다. 실제로 이 장영자는요, 숙명여대 재학 시절 정말 빼어난 외모로 메이퀸에 선발되기도 했답니다. 정말로 이렇게 외모와 언변을 정말 가졌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학 시절에 2번의 결혼을 했습니다. 대학 시절에 지금 아까 그 남편이 누구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철희. 이철희와는 3번째 결혼한 겁니다. 자, 일단 진짜. 느낌이 오시죠? 네. 그러니까 평범한 인물은 결코 아니다라는 건데, 자, 그럼 이번에는요, 장영자의 가계도를 한번 보시죠. 자, 장영자의 형부가 이규광인데, 이게 형이 이규동의 이규 딸이 이순자의 남편이 전두환 대통령. 자, 그렇죠. 다시 이미 떠올렸어. 권력과 연계된. 즉, 장영자는요, 이규광의 처제라는 배경을 얻고 정계에서 유명 인사가 된 것이죠. 그 당시 대통령 친인척이면 엄청난 파워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지금 남편이죠, 이제. 자, 이철희도 역시 만만치 않은데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중앙정보부 차장을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영자의 배경은요, 결혼을 통해서 더욱더 화려해지고 단단해진 셈이죠. 자, 게다가요, 장영자는요, 일명 돈놀이를 했습니다. 사채시장의 큰 손으로 불렸죠. 어쨌든 맞습니다. 전두환 정부의 그 도덕성을 뿌리째 흔들어 놓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자, 이렇게 이철희 장영자 부부는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사채에 비해서 조건이 좋은 자금을 빌려주고 담보로 이 빌려준 돈의 2배에서 최대 9배에 달하는 약속어음을 받습니다. 네. 자, 그렇게 약속어음을 받잖아요. 그럼 이제 그 약속어음을 이걸 또 할인해가지고 또 다른 회사에 빌려주거나 주식에 투자하는 거예요. 1억을 이제 빌렸단 말이에요. 네. 약속어음을 제가 이제 9억을 발행했잖아요. 그러면 크리스찬이 9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거를 옆에 장혜원 아나운서한테 한 5억에 그냥 넘기는 거예요. 자, 이들 부부는요, 이러한 수법으로요, 1981년 2월부터 1982년 4월까지 무려 7,111억 원에 달하는 어음을 시장에 유통시켰고요. 와. 총 6,404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자금을 조성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사채 놀이를 통해 가지고 유통시켰던 그 6천억 원. 이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이 돈은요, 1980년대 당시 이 대한민국 정부 한 해 예산의 무려 10%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당시 서울 18평대 그 아파트 한 채 값이 700만 원이었거든요. 자, 이 정도면 뭐 그냥 압구정동 일대를 다 사겠네 그냥. 그냥 살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계산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안 돼요, 안 돼 지금. 자, 그래서요 이 엄청난 사건은요 부부의 구속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과연 어떤 일이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982년 기사인데요. 자, 지금 보시니까 금융계에 따르면 공영토건과 일신제강이 부도 처리됨으로써 이 두 회사의 주 거래은행인 상업은행이 지급보증을 포함 약 2천억 원의 부실 대출을 안게 되었다. 그러면은 실체 없는 돈들 때문에 기업들은 부도나고 은행들은 그 부담을 떠안으면서 그러면 국가까지 위기가 오는 게 아닌가 그런. 그럼요. 굴지의 기업들이 지금 부도가 나고 금융권이 부채를 떠안게 되고 그 과정에서 기업의 주식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떨어지죠. 엄청나게 하락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서 서민 경제까지 위협을 끼치게 되는 것이었죠. 자, 아까 기업들이 빌린 돈의 몇 배씩 어음을 발행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그런데 훗날 이 대출금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발행한 어음이 돌아왔을 때 약속한 액수대로 결정하지 못하면서 약속한 액수대로 결제하지 못하면서 부도가 난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어음 부도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 어음 부도라는 게 진짜 무서운 게 한 기업이 이제 어음이 부도 나면은 이 기업과 관련한 다른 기업들의 이제 금융권에서 연쇄적으로 이제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내노라는 기업들이 줄줄이 어려움에 좀 빠지게 되면서 결국 나라의 경제 마비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을요 윤수 학생이 좀 생생히 말씀해 줄 수 있는 분을 만나고 왔다고 하네요. 와우. 네. (1982년) 발생한 장영자 이철이 금융사기 사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사건 명칭이 이철이 장영자 어음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과 친인척이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관여가 돼 있고 전두환 정권에서 민정당을 창당하기 위해서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좀 이철의 장영자 사건의 사기 행각을 비호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국민들 사이에 의혹이 막 확산이 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전두환 정권에서도 엄정한 수사로 단호히 처리를 해달라는 주문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장영자 이철이 사기 행각을 도와준 권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세간 의혹이 계속 막 증대가 되니까 전국이 불안했었고 경제는 건실한 기업들의 부도가 속출하기 때문에 아주 하루아침에 망가지기 시작했고 사회적으로 장영자가 이 돈을 물쓰듯이 막 사용을 하고 그래가지고 사회 위화감도 조성이 됐고 또 소위 문화재 다시 말하는 자기나 그림에 거액을 들여서 투자를 해가지고 그것이 또 미술시장이라든지 도자기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파가 컸던 사건이죠. 또 국회 움직여야죠. 자, 우선 사건 진행 상황을 좀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이 장영자 부부의 구속 이후 5월 13일 국회는요 재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철이 장영자 부부 사건의 그 경위와 사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과 금융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연관지어서 따져보기로 했는데요. 자, 당시 국회에서는요 무려 10시간이 넘는 회의가 이어집니다. 자, 지금 2시 19분 개의라고 2시 19분 써있죠. 개의. 그래서 자정에 이제 산회를 선포합니다. 점심 드시고 시작하셨는데 밤 넘어서까지 거의 지금 24시까지 왔네요, 지금요. 자, 이렇게 열기 뿜뿜하면서요. 사건의 배후 등에 대해 정말 캐내보려는 그 의원들의 정말 집요하고 끈질기는 질문에도요.
관계 당국자들은요 의미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전두환 대통령이요 대대적으로 개각을 단행합니다. 아우. 그러니까 이 사태에 대해 나서서 책임지겠다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려는 것이죠. 이게 지금 국가 예산의 10%와 관련된 이 사기 그 기업도 막 넘어가고 있으니 사실 대통령으로서는 이걸 그냥 대충 무마하고 넘어가기는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네. 자, 무려 11명의 장관급 개각을 단행합니다. 자, 이후에 국회에서는요,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더 철저히 조사하겠다라는 의지로 5월 28일 장애인 사건에 대한 임시국회를 엽니다. 개각 당시 그 새로 임명된 법무부 장관 정치근은요, 이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이철희 장영자 사기 사건을 보고합니다. 그러면 뭔가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게 되는 건가요? 자, 이 조사 보고서에 기록된 이 부부의 그 결혼식부터 보고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볼까 하는데 이게 다 이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심지어 축하 인사를 대통령의 처삼촌인 이규광이 나서서 했어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결혼식에서 사건에 뭔가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뭔가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이규광은 이 결혼식에서 그냥 하객들한테 부부의 앞날에 대한 축하와 축복을 바라는 인사말을 전했을 뿐이다. 참석한 정재계 인사들 또한 이 부부의 사기 행각 배후에서 영향력 행사한 사실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자, 이런 미심쩍은 보고서 발표에 일부 국회의원들 사건의 진상 밝혀야 된다라고 추궁하려고 했고요. 더욱 노력했고요. 결국 이 개각된 장관들에 대한 그 회의만까지 제출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모두 부결이 되었죠. 자, 그리고 결국요. 장애인 사건에 대한 이쯤 되면 이것도 발동돼야죠. 어떤 거 발동되겠습니까? 국회에서. 조사했겠지. 조사. 어떤 조사? 이런 거 어떤 조사라고 합니까? 국정조사. 나와야죠. 예. 장애인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냅니다. 키워드 이겁니다. 초인간. 초인간? 초인간. 재무부 장관도 모르고 정부에서도 아무도 모르고 어느 정당에서 여당에서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 배후에는 이규광이가 있었는데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단지 위세를 과시했을 따름이다. 한말로 말해서 장영자와 이철희의 능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 없는 그러한 초인간으로 만들었고 은행장이나 은행원이나 기업을 하는 사람이나 국민이나 모두를 병신으로 만든 그러한 결과를 보고였습니다. 그것은 단 두 사람이 유능한 범죄 능력을 최대로 발휘해서 그러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 단순한 사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고를 제대로 믿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우후. 자, 하지만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제대로 수사하자는 의견도 역시 부결됩니다. 왜냐면 이게 정부 여당이 워낙 힘이 세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6월 1일 임시국회는 폐회되었고요. 어음 사기 사건에 관한 행정부 차원의 정치적 차원의 그런 처리는 마무리가 돼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속 시원하게 결과가 밝혀지지가 못한 거네요. 네. 이철희 장영자 사기 사건으로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의 사무총장은 물러납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2번이나 교체됩니다. 은행장, 기업체 간부들을 포함해서 30여 명이나 구속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단 11명만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엄청나게 연루된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서 딱 11명만 실형을 받았다는 거는 조금 좀 찝찝하죠. 그죠? 네. 시원치 않은 그런 결과였습니다. 바로 이후 노태우 정부 당시 제13대 국회에서 전두환 정부, 즉 제5공화국 시절의 그 미심쩍은 일들에 대해서 파헤치기 위해 만든 정말 유명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있죠. 바로 제5공 특별조사위원회. 여기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하고요. 의원들이 직접 질의를 위해서 장영자가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에 방문하기도 합니다. 이후 정권들에서도 그 사건의 귀추를 좀 주목할 만큼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네요. 자, 그런데요. 이 사건이 미친 긍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이요?
자, 긍정적인 영향이 뭐냐면요. 이후 한국에서 처음으로 금융실명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금융실명제를 1983년 전면 실시한다는 방침 아래 1982년 12월 17일 금융실명제법이 국회에서 드디어 통과됩니다. 자, 그러면 금융실명제가 1982년부터 시작됐나?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실명제는 그렇게 일찍 시작되지 않았거든요. 뭘까? 이유가 있습니다. 전두환 정부가요, 1986년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실명제를 실시하겠다라고 하면서 기존 방침을 바꿔버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안 하겠다는 얘기죠. 더 시간을 버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전두환 정부 이후, 즉 노태우 정부죠. 이 노태우 대통령도요, 1988년 취임 후에 1989년 4월에 금융실명제 실시단을 구성해서 1990년 4월까지 1년간 실명제 준비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유로 이 준비단을 해체해버립니다. 그래요? 네. 결국 미뤄지다가 정말 이게 엄청나게 쇼킹하게 정말 갑작스럽게 네. 김영삼 정부 들어와서 1993년에야 전격적으로 실시합니다. 이때 전직 나는 줄 알았잖아요. 갑자기 대통령이 갑자기 긴급담화 발표한다 해가지고 무슨 일이야? 라고 했던 웅성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정말 전광석화처럼 그냥 발표를 한번 해버렸죠. 근데 그래도 끝까지 이게 포기하지 않고 논의가 지속돼가지고 정말 다행이에요. 이게 아니었다면 또다시 큰 엄청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는 그 배경에 또 이렇게 국회의 노력들도 또 그 배후에는 또 이 이철희 장윤재 사건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들도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좀 우리가 배운 것 같아요.